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향해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을 몰래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 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죠. 차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중국 역시 논의의 장으로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성실히 하라는 이번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최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지난해만 해도 미국은 50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등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웡 부대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수입 중 그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묵인하에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졌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내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 관련 북한 대표단 수십 명이 머무르고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물론 2017년 유엔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교역량까지 증가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렸죠. 북한의 교역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제재 결의안의 가장 큰 핵심은 중국이었는데 중국 당국이 불법 교역을 묵인하면서 북한에게는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해 생길 피해를 모두 받지 않게 된 셈인데요. 게다가 불법 교역은 공개되는 무역 자료에도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훨씬 더 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듯이 웡 부대표는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신고시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55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미국의 압박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해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수장이 바뀐 이후 미국이 향후 대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북한의 든든한 뒷배인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이미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북한이 당분간 제재는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확대 역시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두고 미국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파견해 노동력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신속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공식적으로 찬성의 뜻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직접 대북 제재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죠. 지난 2017년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의 해외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며 압력을 강화할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했고 시 주석은 모든 정세를 지켜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었죠.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내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이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를 규탄하며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와 안전관리원 모두를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많은 나라의 눈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처로 쏠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1년 안에 모든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중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던 중국 동북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등 북중 접경 지역의 공장지대에서는 북한 인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기업들은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가 공무여권을 소지한 산업연수생이라고 주장했었죠. 이에 대해 북한 전문 매체들도 중국 당국의 취업 비자를 받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갈 경우 비자 발급 대신 도강증이라는 임시 통행증만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도강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1년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한번 중국에 입국하면 체류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북한에 돌아간 뒤 다시 중국에 나오는 방법으로 단둥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도 유엔이 정한 정식 파견 노동자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이들의 취업을 사실상 눈감아준 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눈감아주기식 제재 회피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후 중국에 5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입국한 바 있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완화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 당국이 북한 노동자의 불법 취업 단속을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대규모 경제 협력을 요청했었고 이에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진 않았지만 회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유입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동안 미국은 정보망을 동원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런 은밀한 거래를 계속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는 이번 알렉스 웡 부대표의 언급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 명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공개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협력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해 이란과 시리아가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대량 살상무기의 재료와 기술을 계속 얻어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 약속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1992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후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됐지만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향한 간접적인 공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수십 명을 기소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북한의 대표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과 유령회사 수백 개를 동원해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세탁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간 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 조직은 중국 베이징과 선양을 포함해 러시아, 태국 등지에서 유령회사를 차린 뒤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돈 세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결국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 탓에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돈 세탁 사건 등을 막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위협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전면적 제재 이행 시 미국까지 재정적 타격을 받을 위험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중소규모 은행과 기업까지만 제재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북한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코로나19를 치료할 여력이 없는 북한은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급격히 줄인 바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전달보다 99% 줄고 대북 수입 역시 74% 감소했습니다. 식량이나 연료가 부족해지더라도 북한 입장에선 코로나19를 막는 게 급선무였던 결정이었죠.
있었죠. 게다가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까지 주장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감시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를 최대한 확보해 마지막까지 버텨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봉쇄 정책이 지속되는 한 현상 유지조차 버거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오로지 대북 압박만을 내세우는 강경 정책만을 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올 경우 곧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들이 담판을 벌이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자 간 협상에서 출발하는 보텀업 방식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이나 파격적인 대화 제의가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만 해도 북한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태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섣부른 합의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하지만 상황은 북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새로운 대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확산과 제재 강화까지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 내 전망처럼 북한이 이른 시일 내 대화의 문을 두드릴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